증폭기의 교류회로 특성을 살펴볼 때는 우리 관점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DC와 AC의 차이는 주파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했죠. 주파수가 있게 되면 신호가 움직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신호가 변동합니다. 이 변동하는 특성을 어떻게 추적하는 게 좋을까? 사람들이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많은 제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방식은 복소수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복소수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색하고 좀 어렵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교류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 교류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변합니다. 막 변하고요. 이 교류를 영어로 표현하면 AC라고 약자로 표현하는데 얘는 Alternating Curren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얘와 대비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DC라고 해서 DC의 D는 Direct입니다. Direct Current. 디렉트는 이제 바로 간다는 거니까 변하지 않고 쭉 간다 라고 해서 DC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alternating이라고 하는 거는 교대로 교대하는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갔다가 밑에 갔다가 위에 갔다가 밑에 갔다가 이런 특성을 영어로 하면 alternating이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고 이제 current는 정확하게는 electric current인데 회로에서 쓰는 사람이 뭐 물의 흐름을 고민할 리는 없겠죠. 그 다음에 돈의 흐름도 커런트인데 돈의 흐름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회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렉트릭이란 말은 보통 생략하고 커런트라고 하면 우리는 번역할 때 흐름이라고 하지 않고 전류라고 번역을 합니다. 교류는 시간적으로 이제 변화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에 대해서 막 변화됩니다. 전압도 시간의 함수고 전류도 시간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교류를 표현할 때는 다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소문자. 소문자로 표현하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스몰 시그널, 신호가 작다, 소신호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소문자. 소문자로 나타낸다는 것을 자, 우리가 알고 표기법을 봐야지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스몰 시그널인데 신호가 커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데 신호가 커지더라도 소문자를 씁니다. 교류는 대부분 이제 작다는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소문자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DC하고 AC의 알파벳 표기할 때는 대문자는 DC, 소문자는 AC 이런 게 있고 원래 이렇게 선택된 이유는 스몰 시그널하고 라지 시그널 소신호와 대신호 차이 때문에 얻어진 거지만 소신호가 좀 커졌다고 해서 대문자로 쓰면 헷갈리잖아요. DC처럼 보이니까 전혀 않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쨌건 교류다 라고 하면 소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에 대해서 막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특성을 내가 해석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회로 해석할 때 미분방정식 풀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분방정식 대신에 좋은 대안이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복소수를 쓰면 미분방정식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과학자인데 이 19세기 과학기술은 영국이 주도를 했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영국이 아주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뉴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뉴턴이라는 사람 자체가 영국 사람입니다. 1600년대를 살았던 영국 사람. 한국은 그 당시가 이제 조선시대이고, 임진왜란이 끝난 지 이제 얼마 안 되던 그 시기, 나라가 좀 혼란하던 그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같은 시대에 이제 살았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과학 분야를 이제 개척을 하고, 또 여러분이 배웠던 미분적분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17세기 과학이 이제 영국 쪽이 좀 우세하긴 했는데, 이 1700년대, 18세기로 가면 프랑스가 또 주도권을 많이 잡게 되고요. 대륙에 있는 프랑스라든지 뭐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쪽 사람들이 이제 잡고 가다가 다시 이제 19세기로 가면 영국이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또 과학자,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출연하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비사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지웁시다. 틀렸으니까. 자, 헤비사이드라는 사람이 미분방식 대신에 복소수를 쓰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 라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페이저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여러분이 통신할 때 또 많이 씁니다. 페이저는. 이 페이저의 의미는 뭔가 보면 기본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E에 J오메가 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한번 미분을 해본 겁니다. 미분을 하는데, 자, 지수함수는 신기한 게 미분해도 똑같아요. 미분해도 함수 형태가 안 변합니다. 웬만한 함수는 미분하면 모양이 변하잖아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x제곱 미분하면 2x가 되고 모양이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지수함수 중에서 이 x라는 함수는 모양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미분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함수가 지수함수를 많이 쓰는 거고, 많이 쓰는 이유는 모양이 안 바뀌니까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 ex에다가 x값 대신에 지수를 복소수로 한번 집어넣어 본 겁니다. 어떻게? J오메가 T만큼 이제 넣은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고 t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하면 2의 at, d, dt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그냥 한번 전체 미분을 해주고, 자기 자신이니까 그대로 써주죠. 그 다음에 지수를 그 다음에 미분을 해주는 거죠. d에 dt 하는데 at 하면 얘는 미분하면 a니까 a에 2의 at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t 기준으로 보면 얘가 a인 거죠. 얘가 a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J오메가를 앞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분 배우면 우리 다 배우는 거니까 J오메가에 2의 J오메가 T라고 적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공식인데, 헤비사이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미분 기호를 J오메가로 바꾸면 되지 않냐? 그러면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해서 나온 개념이 페이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D의 DT라는 것은 미분 연산자이잖아요. 이 미분 연산자가 뭘로 바뀌는가 보면 복소수로 바뀌는 거죠. 자, 다시 말해, 자, 미분한다고 하는 이 개념적인 거를 숫자, 복소수로 바꾸게 되면 미분을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미분 연산자가 복소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귀찮은 게, 자, 여기에 있는 VT라든지 IT는 전부 다 실수함수입니다. 정의역도 실수고 치역도 실수인 함수라서 사칙연산으로 내가 계산이 됐는데, 복소수는 말 그대로
실수부와 호수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골치 아프죠. 그리고 이 복소수의 4층 연산은 다릅니다. i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로 이제 바꿔가면서 계산해야 되니까 골치 아파요. 근데 미분을 제거하는 대신에 복소수를 쓰는 거라서 우리가 기쁘게 웃으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로하는 사람들은 이걸 계산하지는 않아요. 이 바쁜 세상에 왜 계산하고 있습니까? 컴퓨터가 또 계산해 주는데 내가 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페이저는 복소수를 써서 내가 계산을 미분을 대신해서 복소수 계산으로 이 교류의 특성을 이제 추적을 하는데, 근데 이걸 내가 직접 계산하는 경우는 드물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근데 이 페이저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페이저에서 쓰는 게 복소수란 말이에요. 이 복소수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건가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수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이 전압 전류를 내가 좀 머릿속으로 개념을 단단하게 잡으면서 특성 예측을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원래는 미분 방정식을 풀었어야 되는데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 대신에 복소수를 생각을 하자고 이 헤비사이드가 제안을 했고 사람들이 써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회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헤비사이드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교류회로 해석을 페이저 형태로 복소수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신하는 사람들도 시간적 변화를 다루거든요. 주파수를 통신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통신하는 사람들도 미분을 하지 않고 페이저를 이용해서 신호의 시간적 변화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복소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전압이나 전류를 이해할 때 복소수 개념을 알아야 되는 부분은 복소수의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복소수의 표현. 복소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복소수는 보통 알파벳 Z로 표기합니다. 자, 얘는 X 플러스 I, Y 이렇게 표기하는데 회로하는 사람들은 이 I가 싫어요. 왜 싫은가 하면 여기서는 이제 순허수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하고 있지만 회로하는 사람들 눈에 I는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뭘로 보여요? 전류로 보이잖아요. 수학에서 쓰는 알파벳하고 회로에서 쓰는 알파벳이 다르니까 이걸 허수의 I, 전류의 I를 같이 써버리면 헷갈리잖아요.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순허수를 우리는 J로 씁니다. J로 써서 X 플러스 JY라고 복소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X는 실수부라고 부르고 순허수에 곱해진 이 실수 숫자는 얘가 허수부라고 부릅니다. X하고 Y는 둘 다 실수긴 한데 허수부에는 순허수 J가 곱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복소수를 이제 배웠는데 이게 불편해요. 왜 불편한가 하면 곱하기 할 때 머리 아프거든요. 나누기 할 때 머리 아파요. 이걸 해결하는 방책이 제안이 된 게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극형식이라는 게 보입니다. 극형식 하면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너무 겁내지 말고 그러니까 원점이 있으면 원점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축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잽니다. 너무 많이 갔네. 자, X축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가면 안 되고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만 가야 됩니다. X축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요 선이 있는 것까지 각도를 잽니다. 이거 우리 보통 세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R세타 이용해서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극형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극형식은 R에 E에 J 세타로 이제 붙이게 되는데 얘는 이제 크기입니다. 크기라고 부르고 세타는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로하는 사람들은 위상은 이제 페이저라는 걸로 많이 쓰고 우리는 페이저를 파이로 쓰거든요. 그래서 회로하는 사람들은 수학하고는 좀 다르게 R, E에 J, 파이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자,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 신호의 위치를 이제 표현을 하는 값입니다. 위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신호가 현재 변화되고 있는 위치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위상. 자, 위상이라는 거는 이제 현재 신호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되는 위치가 어딘지를 나타내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위상이 다르면 파동이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상이 다르면 파동이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파동은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360도가 돌아가게 되면 또 같은 값이기는 해요. 근데 이걸 굳이 구별을 하는 이유는 함수 관계를 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돌면 제자리긴 하지만 사인 함수가 이렇게 막 변하면 얘나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위상을 부여하게 되면 0도에서 180도 갔다가 360도 갔다가 다시 720도로 간다. 이러면 얘 모양하고 얘 모양은 같지만 x 값, 그러니까 파이로 해당되는 값으로 이 함수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위상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극형식을 쓰면 좋은 점은 곱하기 나누기가 더 쉽다는 걸 여러분이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페이저를 쓸 때는 보통 크기하고 위상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우리 계산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 그래프 두 가지를 그렸습니다. 자, 증폭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하고 있었는데, 자, 증폭도의 크기는 우리가 데시벨로 표현을 했고, 증폭도의 위상이라는 게 있다는 걸 확인했고, 이 위상은 페이저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소수로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증폭도입니다. 자, 여기 OPM프가 있으면 OPM프에 증폭도가 관심이 있어요. 이 증폭도는 우리가 AV라 했는데 얘가 DC일 때는 얘는 실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인지 마이너스 값인지만 따지면 됐습니다. 근데 이게 AC로 가면 골치 아파진다니까요. 자, AC에서는 이 증폭도가 VI 나누기 VO가 되는데 자, 이 VI 값도 페이저니까 복소수고 VO도 페이저로 표현하기 때문에 복소수입니다. 두 복소수를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값은 잘 모르겠지만 얘도 분명히 복소수예요. 그러면 이 AC에서 이 증폭도, 이 두 증폭도를 내가 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AC의 증폭도도 분명히 그럼 복소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복소수의
실수 보수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내가 증폭을 할 때는 증폭이 얼마나 되는가 그 크기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증폭되는데 이 증폭기를 통과할 때 신호의 위상이 얼마나 이제 바뀌는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 복소수를 표현할 때 크기하고 위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크기는 데시벨로 우리 표현을 했고, 위상은 그냥 일반 각도 360도 기준의 그 각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걸 알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요 그림을 두 개를 이제 보는데, 저희는 데시벨로 봤는데, 아, 내가 지금 교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교류의 특성은 크기하고 위상으로 나누니까 크기를 봐야 되겠다 해서 데시벨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5데시벨에 맞췄기 때문에 웬만한 주파수까지는 다 15데시벨로 나오는데,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 예를 들어 한 100kHz, 100kHz가 되면 15데시벨에서 값이 약간 떨어지죠. 떨어져서 이제 1메가로 가면 증폭이 되지 않고 값이 축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값은 뭔가 하면 15데시벨 기준으로 해서 3데시벨만큼 떨어지는 값이 중요합니다. 3데시벨만큼 떨어지는 값을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교류를 이제 분석을 할 때 대역폭 개념 없이 또 분석할 수는 없어요. 대역폭 영어로는 밴드위스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밴드위스라는데 이 대역폭은 뭔가 하면, 자, 기준 증폭도가 있습니다. 기준 증폭도. 기준 증폭도가 있으면 얘 기준으로 해서 이걸 뭐 A0로 할까요? 해서 마이너스 3데시벨만큼 떨어지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적해서 그때의 이 주파수가 대역폭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 15에 3데시벨만큼 떨어지면 12가 되겠죠. 12가 어디서 되는가를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보다는 테이블로 보는 게 더 좋겠어요. 테이블로 보면 12가 되는 값이 보일 겁니다. 여기네요. 126 정도 되겠네요. 126kHz. 126kHz.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자, 요 그림을 복사가 되려나요? 뭐 복사가 되지는 않는 모양이네. 캡처를 해야겠네. 자, 화면 캡처해서 한번 보면, 자, 우리 대역폭을 한번 추적하려고 합니다. 대역폭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 전압증폭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관찰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값을 어떻게 추적해야 되는가 하면, 원래 우리 맞춘 게 15dB를 맞췄습니다. 근데 증폭도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을 빼준 값 12dB가 대역폭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따라가 보는 겁니다. 따라가 보면 그때 주파수가 나오겠죠. 이게 얼마였나요?
다시 가서 보면 그때 12가 되는 값이 126kHz 정도가 됐습니다. 126kHz. 그럼 요 읽어보면 126kHz가 된다는 거죠. 126kHz. 그럼 요 값이 대역폭이라는 겁니다. 대역폭은 이제 두 값의 차이인데 여기 DC 요 DC 값은 이제 15dB로 잘 나오기 때문에 0부터 사실 출발을 하는 겁니다. 0부터 출발해서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126kHz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범위를 증폭기 동작 대역이라고 해서 이걸 더 쉬운 말로 대역폭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역폭. 대역폭은 126kHz 빼기 0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126kHz가 대역폭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DC 값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로에서도 자 여기 R1 값을 접지로 바로 보냈는데 바로 보내지 않고 자, 커패시터를 달 수 있습니다. 커패시터를 달 수 있어요. 달고 접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커패시터는 DC에서는 전류를 흘리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OPMP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출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DC에서는 출력이 안 나오게 강제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커패시터는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쇼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올라가면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R3에 값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C1 값을 약간 크게 100 밀리페럿 정도로 이제 바꿀까요? 좀 큰 커패시턴스 값을 넣어두게 됩니다. 넣어두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면 여기서 너무 큰 걸 넣어서 잘 안 보이는 모양이네요. 1 정도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잘 안 보이나? 마이크로? 이 정도에서는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가버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자, 커패시턴스 값에 따라서 증폭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너무 과하게 갔으니까 100마이크로 페럿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 저주파에서는 약하게 이제 증폭이 되다가 점점점 올라가서 내가 관심 있는 1kHz에서는 15dB 나왔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역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저주파에서도 12dB이 됩니다. 저주파에서 한 1.5Hz에서 12dB이 되는 1.5Hz. 1.5Hz.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좀 전에 계산한 걸로 보면 저주파에서도 주파수가 1.5Hz가 되면 12dB이 되는 위치가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차이를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 대역폭은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도 보면 126kHz에다가 자 1.5Hz를 빼보면 얼마입니까? 보이지도 않죠. 거의 126kHz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126kHz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증폭기를 다룰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웠습니다. 뭔가 하면 증폭기의 대역폭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증폭기의 대역폭은 자,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프상에서 크기에 대한 부분이 대역폭을 결정을 해 주는 거고, 그래서 데시벨 기준으로 해서 대역폭을 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데시벨로 대역폭을 정할 때 또 궁금한 점이 하필 왜 마이너스 3dB일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dB은 통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값입니다. 마이너스 3dB. 이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한번 보면, 자, 우리 데시벨 정의할 때 전력으로 정의하면 10 로그 10에 2분의 1을 한번 해봅니다. 2분의 1면 0.5죠. 0.5를 해보면 얼마 나오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계산기로 가서 자, 여기서 10 곱하기 로그 10에 0.5를 한번 계산해 봅니다. 얼마 나오는가 보면 자, 여기가 여기 괄호를 로그 10을 지금 계산을 못 하고 있네요. 잠깐만, 여기 로그 로그 10 하면 안 되고 로그 하는 게 맞네요.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스파이스에서는 로그 10이라고 했는데 이 구글 계산기에서는 로그가 이제 상용 로그니까 로그로 이제 계산을 해 보면 10 곱하기 로그 10에 0.5 하면 이게 데시벨 계산한 거죠.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내가 증폭기로 이제 전력을 증폭하는데 전력이 2분의 1이 되는 주파수입니다. 그 주파수를 우리가 찾는 과정이 대역폭을 결정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럼 전력은 왜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는가 하면 자, 신호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신호가 맨 처음에 100% 나오다가 어느 순간 되면 0%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기준을 잡아줘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준을 잡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중간값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기준 100에서 0으로 떨어질 때 기준으로 그 중간값은 당연히 50%가 되겠죠. 50%는 얼마예요? 비율로 치면 0.5. 0.5는 2분의 1. 그래서 전력이 2분의 1 되는 값을 상식적인 수준의 기준값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되는 전력 비율을 데시벨로 바꾸면 마이너스 3데시벨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데시벨 되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증폭기가 전력을 제대로 증폭할 수 있는 대역을 정해주게 되는데 이 대역은 대역폭이라는 자,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거고 자, 이 대역폭은 낮은 주파수에도 존재하고 보통 높은 주파수에도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이 OPMP는 재밌는 게 저주파 대역은 이 전력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지점이 없습니다. 저주파도 DC까지도 잘 증폭이 됩니다. 근데 고주파로 가게 되면 증폭기가 성능이 나빠집니다. 증폭기를 구성하는 이 트랜지스터 성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고주파에서는 항상 증폭을 못하는 주파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주파수까지가 대역폭을 결정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 회로 다시 보면, 자, OPM프는 보통 이제 저주파 증폭이 없습니다. 저주파 증폭이 없는데, 커패시터를 달아주게 되면 저주파에서도 이 증폭도가 이제 떨어지는 지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